분명히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증거도 있고 목격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들면 오히려 눈물을 글썽이며 네가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다니 라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내가 가해자가 된 기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뻔뻔하다고 치부하지만 실제로는 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뇌는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을 진짜 기억으로 덮어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명백한 사실 앞에서도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사과가 불가능한 걸까요? 신경과학자들은 이들의 뇌에서 공감 회로가 구조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타인의 고통을 수신하는 안테나가 애초에 꺾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죄책감에 빠뜨리는 이 기이한 인간 유형의 작동 원리와 그 완벽한 대응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름 돋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눈물, 연기가 아닙니다. 뻔히 거짓말을 해놓고 펑펑 우는 그 인간, 진짜로 자기가 억울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을 실제 기억으로 덮어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도 통과합니다. 본인에게는 진심이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괴물의 정체입니다. 경험해보신 분은 공감하실 겁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습니다. 카톡 캡처도 있고 그 자리에 있던 친구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그때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방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힙니다. 내가 언제? 너는 왜 맨날 나를 이렇게 몰아세워? 갑자기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분명 잘못한 건 저쪽인데 어느새 내가 가해자가 된 기분입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게 조여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내 기억이 틀린 건가? 이들에게는 특유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논점 비틀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말은 내가 일부러 그랬다는 거야? 당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사실을 확인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며 해명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원래 무슨 얘기를 하려 했는지조차 가물가물해집니다. 대화의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간 겁니다. 더 치사한 수법도 있습니다. 너는 항상 그래. 넌 매번 핑계만 대잖아.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당신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 전체를 변호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데 정작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혼란, 당신의 침묵, 그리고 결국 당신의 포기. 이게 그들이 노리는 최종 상태입니다. 근데 이 인간들 정말 대단하고 무서운 존재일까요? 속사정을 알면 코웃음이 나옵니다. 대단하고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하셨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당당해 보여도 속은 텅 빈 풍선입니다. 화려하게 부풀어 있지만 바늘 하나면 쭈그러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집요하게 남을 깎아내리고 상황을 조종하려 드는 겁니다. 스스로를 지탱할 내면의 기둥이 없으니까요. 타인의 반응을 빨아먹어야만 겨우 서 있는 기생충 같은 멘탈입니다. 심리학 연구가 이를 정확히 증명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겁 자신감과 실제 내면의 자기 가치감 사이에는 거대한 협곡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나는 특별하다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그 믿음은 전적으로 타인의 반응에 의존합니다. 누군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우러러봐줄 때만 겨우 안정감을 느낍니다. 외부에서 계속 충전해줘야만 켜지는 손전등과 같습니다. 자체 배터리가 없는 겁니다. 공급이 끊기면 바로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당신은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닙니다. 자존감을 채워줄 산소통입니다. 당신이 휘둘리고 상처받고 눈치 보느라 지쳐가는 동안 그들은 그 에너지를 흡입하며 부풀어 오릅니다. 당신의 감정적 반응 하나하나가 영양분입니다. 억울해서 펄쩍 뛸수록, 해명하려 애쓸수록 그들의 배는 불러옵니다. 당신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관계에서 힘이 있구나 라고 확인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만만한 상대 앞에서만 포식자 행세를 한다는 겁니다. 착하고 양보 잘하고 관계를 쉽게 못 끊는 사람에게만 갑질합니다.
그럼 직장 상사나 자기보다 힘센 사람 앞에서는 어떨까요? 꼬리를 내리고 비위를 맞추고 심지어 굽신거립니다. 상대의 힘을 본능적으로 저울질하는 겁니다. 강자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고 약자 앞에서만 으스대는 철저한 강약 약강. 이 찌질한 본성을 알면 대응법이 보입니다. 그들의 산소 호스를 끊으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뭔지 아세요? 바로 당신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연락도, 만남도, 어떤 반응도 없이 증발해버리는 것. 이게 첫 번째 타격법입니다. 여기서 완전히가 핵심입니다. 가끔 연락하고, 어쩔 수 없이 만나고,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고, 이런 미온적 거리두기는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희망 고문입니다. 결국 돌아오는구나 하며 더 끈질기게 매달리게 만듭니다. 왜 완전한 단절이 치명적일까요? 이들에게 당신은 자존감 충전용 배터리입니다. 당신의 관심, 반응, 감정 에너지가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공급이 뚝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 상태를 나르시시스트적 공급 결핍이라고 부릅니다. 산소가 차단된 것처럼 극심한 공허함에 빠집니다. 평소에 거만한 가면이 벗겨지고 그 밑에 숨어있던 불안과 공포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패닉 상태가 됩니다. 이 시기에 이들은 굉장히 불안정한 행동을 보입니다. 미친 듯이 연락을 해오거나 공통 지인을 통해 당신 소식을 캐묻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잘 지내? 하며 안부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혹은 정반대로 당신을 악마로 모는 험담을 퍼뜨립니다. 이 모든 행동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어떻게든 당신에게서 반응을 끌어내는 것. 화가 나서 연락하든 억울해서 해명하든 상관없습니다. 반응 자체가 연결의 끈이 되니까요. 그래서 단절에는 단단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카톡이 와도 읽지 않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뭔 얘기를 전해줘도 귀 닫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너무 매정한 건가? 이렇게 끝내도 되는 건가?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죄책감 자체가 그동안 세뇌당해온 증거입니다.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 정도로 시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완전한 단절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 상사라면, 같이 사는 가족이라면, 아이 때문에 연락 끊을 수 없는 전 배우자라면, 이때 쓰는 두 번째 타격법이 있습니다. 바로 회색돌 기법입니다. 영어로는 그레이, 길가의 회색 돌멩이처럼 아무런 흥미를 끌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감정의 색깔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왜 치명적인지 아세요?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먹고 삽니다. 당신이 상처받아서 울면 쾌감을 느낍니다. 억울해서 소리 지르면 더 신이 납니다. 이들에게 싸움은 게임입니다. 당신이 감정을 보이는 순간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확인합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게임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벽을 향해 혼자 소리 지르는 꼴이 됩니다. 조종에 실패했다는 사실에 오히려 저들의 속이 타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대화할 때 단답으로만 응대합니다. 네, 아니요. 알겠습니다. 표정도 무표정하게 유지합니다. 목소리도 높낮이 없이 평평하게. 마치 AI처럼 반응합니다. 상대가 시비를 걸어와도 맞받아치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게 끝입니다. 어떤 도발에도 감정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눈물도, 화도, 억울함도 철저하게 감춥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더 심하게 자극해올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공격적으로, 더 교묘하게 도발합니다. 당신에게서 반응을 끌어내려고 온갖 버튼을 누릅니다. 이 시기가 가장 힘듭니다. 하지만 버텨야 합니다. 계속 회색돌로 남아있으면 이들은 서서히 흥미를 잃습니다. 조종이 안 되는 사람은 재미가 없으니까요. 당신은 더 이상 영양가 있는 먹잇감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더 강력한 무기도 있습니다. 이들이 죽기보다 싫어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죽기보다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겁니다. 체면이 구겨지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타격법의 핵심입니다. 이들은 외부 시선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완벽하고 특별한 나라는 이미지가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민낯이 드러나는 상황을 본능적으로 피합니다. 평소 이들의 행동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스라이팅도, 부당한 요구도, 교묘한 비난도 전부 둘만 있을 때 벌어집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상냥하고 합리적인 척합니다. 주변에서 그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던데?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철저하게 무대를 분리합니다. 관객 있는 무대에서는 완벽한 비우고 무대 뒤에서만 진짜 얼굴이 나옵니다. 당신만 그 뒷모습을 알고 있으니 미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무대와 무대 뒤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 조용히 참거나 나중에 둘이서 따지는 대신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건 못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상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저 경계를 밝히는 것뿐입니다. 이 순간 이들의 표정에서 미묘한 경련이 지나갑니다. 핵심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거절당하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체면이 구겨지니까요. 놀랍게도 공개의 거절 이후에는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빈도가 확 줄어듭니다. 이 사람은 만만하게 다를 수 없다고 본능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강약 약강의 본성이 작동하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만 반박하면 겉으론 따르지만 결국 내 말을 듣는구나 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논리로 정면 돌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너는 매번 그래. 네가 항상 문제야. 이 말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대부분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억울해서 감정적으로 맞받아치거나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둘 다 나르시시스트가 원하는 반응입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면 그렇게 흥분하는 게 문제라며 논점을 바꿔버립니다. 침묵하면 봐라, 할 말이 없으니까 라며 승리를 선언합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이 집니다. 네 번째 타격법은 이 구조를 박살내는 겁니다. 바로 팩트 폭격입니다.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사실만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매번 핑계만 댄다고요? 구체적으로 언제 제가 핑계를 댔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목소리는 평온하게, 하지만 눈은 피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모호하게 넘어가려 하면 다시 짚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때 상황을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실제 일어난 일을 시간 순서대로 차분하게 나열합니다. 이게 왜 치명적인지 아세요? 나르시시스트의 주무기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언어는 항상 과장과 일반화로 가득합니다. 항상, 매번, 절대. 이 단어들로 하나의 사건을 당신의 인격 전체 문제로 확대합니다. 하지만 구체적 사실을 요구하면 이 전략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많은 매번이 정말 있었는지 증명해야 하는데 없으니까요. 그들의 주장은 감정적 과장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화가 나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억울해도 감정을 섞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증거 제시하듯, 과학자가 데이터 나열하듯 오직 사실만 말합니다. 이 냉정함이 이들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평소 전략이 전혀 안 먹히니까요. 논리 앞에서 완벽한 나라는 허상이 박살납니다. 그 순간 이들은 놀랍도록 작아집니다. 강자 앞에서 꼬리 내리는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최후는 어떨까요? 이쯤에서 궁금하실 겁니다. 이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 않을까? 나이 들면 철들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변합니다. 대다수 연구가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전제 조건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가 문제일 수도 있다는 자각입니다. 이게 없으면 변화는 시작조차 안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 자각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이들의 세계관에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언제나 바깥에 있습니다. 내가 실패한 건 상사가 견제해서, 연인이 떠난 건 그 사람이 내 가치를 몰라봐서, 친구가 멀어진 건 내 성공을 질투해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가능성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간 자아가 무너지는 느낌이 드니까요.
그래서 똑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새 사람을 만나고 처음엔 매력적으로 굴다가 본색을 드러내고 결국 그 사람도 떠납니다.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젊었을 때는 외모, 능력, 지위로 새로운 산소통을 계속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매력은 빛을 잃습니다. 새 관계를 만들 기회는 줄어들고 예전에 떠났던 사람들은 절대 안 돌아옵니다. 명절에 전화 한 통 없는 거실, 자식들도 연락을 끊습니다. 손주 얼굴 보기도 힘들어집니다. 병원에도 혼자 갑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세상을 원망합니다. 아무도 날 이해 안 해줘. 다 날 버렸어. 입버릇처럼 투덜거리며 쓸쓸한 말년을 보냅니다. 그러니 환상을 버리십시오. 당신이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요. 아무리 진심으로 대해도, 아무리 참고 이해해도, 아무리 헌신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선의를 조종 도구로 씁니다. 이 정도 해줘도 되겠네 하며 요구 수위를 높입니다. 문제를 인식조차 못하는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만 갉아먹습니다. 그 에너지는 당신 자신에게 쓰십시오. 당신의 삶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겪은 고통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모자라서도, 예민해서도, 이해심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관계를 맺으려 했고, 상대방 감정을 배려했고, 갈등보다 화해를 원했기 때문에 착취당한 겁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본능적으로 이런 사람을 알아봅니다. 당신이 착한 사람이라서 타깃이 된 겁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선함의 방향을 바꿀 시간입니다. 타인에게 쏟았던 이해와 관용을 당신 자신에게 돌리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를 이만큼 이해해 준 적 있었나? 나의 감정과 욕구를 이만큼 존중한 적 있었나? 아마 없으셨을 겁니다. 항상 상대 기분 맞추느라, 관계 유지하느라 당신 자신은 뒷전이었습니다. 이제 그 순서를 뒤집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당신 편이 되어줘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알아보는 눈을 갖게 되면 인생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초반에 과하게 친절하고 매력적인 사람, 대화가 항상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람, 작은 비판에도 과민 반응하는 사람, 사과는 절대 안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 이런 신호가 보이면 깊이 들어가기 전에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굳이 그 관계에서 상처받으며 배울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지식을 보호막으로 삼으면 됩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 감정은 신호입니다.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가 문제라는 신호입니다. 불편한 감정을 무시하지 마시고 당신 편에 서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얽힌 매듭을 조금이나마 느슨하게 풀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일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실 겁니다. 지칠 때 언제든 쉴 수 있도록 다음 심리학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